지금 독일에서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분입니다. 23분에 하나씩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무려 23,900곳,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파산의 물결에 휩쓸려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은 사람은 약 28만 5천 명에 달하고 채권자들이 떠안은 손실만 5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습니다. 한때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으로 군림했던 나라, 벤츠와 BMW와 폭스바겐을 만들어낸 나라,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그 독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독일 경제가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해까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댔다는 사실이에요. 통일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역성장 위기, 세계 3일 경제 대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깊게 주저앉은 건 전후 독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독일 산업계는 이 상황을 두고 전후 최악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몰락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독일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크게 베팅했던 상대, 바로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자국 제조업의 미래를 통째로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독일이 중국에 영혼을 팔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독일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독일 경제는 2023년에 마이너스 0.9%, 2024년에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이었죠. 이건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난 2002년과 2003년 이후로 처음으로 두 해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 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독일은 사상 첫 3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5년 2분기에도 GDP가 0.3% 감소하면서 이 불안은 더욱 커졌죠. 다행히 결과만 놓고 보면 2025년 독일 경제는 아주 간신히 0.2%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0.2%라는 숫자 절대 안심할 수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아니 통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무늬만 성장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조차 독일 경제를 두고 2년간의 침체 뒤 겨우 0.2% 성장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나라 하나가 3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문제는 이 표면적인 성장률 숫자 아래에서 진짜 심각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기업 파산의 쓰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독일의 신용조사 기업 크레디트 레폼에 따르면 2025년 파산 기업 23,900곳 가운데 무려 81.6%인 약 19,500곳이 직원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사업장이었어요. 동네에서 대를 이어 운영하던 작은 공장, 오래된 가게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개인 파산까지 76,300건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독일에서 재정적으로 빚에 짓눌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567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예요. 크레디트 레폼의 경제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많은 기업이 높은 부채, 어려워진 자금 조달, 에너지 비용과 규제 같은 구조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잠깐 스쳐가는 감기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부터 병들어 있다는 진단이죠. 이 회사의 CEO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높은 비용과 과도한 규제, 지속되는 침체가 파산 증가를 계속 부추길 것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이 파산의 파도가 독일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제조업의 기업 파산은 10% 넘게 늘었어요. 우리가 흔히 독일 하면 제조업이라고 떠올리는 바로 그 심장부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던 독일 제조업이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독일의 자존심이자 국가 대표 산업, 바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때 자동차 산업은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었어요.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자동차 산업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4.5%를 차지했고 직간접적으로 무려 1,400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압도적인 왕이었죠. 소형차부터 스포츠카, 상용차까지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거느리며 연간 1,000만 대를 팔아치운 폭스바겐 그룹은 회사 슬로건을 아예 다스 아우토, 우리말로 하면 바로 그 자동차라고 내걸 정도였습니다. 자동차의 대명사가 곧 우리다, 이런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왕국이 어쩌다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 실수, 바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등장합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2010년대 내내 중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독일 차는 그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독일 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0%에 육박했을 정도니까요. 중국 도로를 달리는 고급차 2대 중 1대는 독일 차였다는 얘기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를 보면 이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2019년 기준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수출한 물량 961만 대 가운데 무려 44%가 중국 한 나라에 몰려 있었어요. 거의 절반을 중국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그렇게 잘 벌리니 독일 기업들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죠. 판매 지역을 다양하게 넓혀둘 이유도 미래를 대비할 절박함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아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이 중국의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눈앞에 거대한 이익에 취해서 자국 산업의 미래와 자립성을 중국 시장에 저당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특히 상대가 중국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중국 제조업의 뿌리에는 독일이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기술과 노하우, 생산 시스템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중국 공장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가르쳤죠. 당시엔 그게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학생이 20년 뒤 스승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독일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였어요. 중국 기업들은 광물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완성차를 조립하는 전 과정을 자기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전부 자기들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값싸면서도 성능 좋은 전기차를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쏟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등장한 대표 주자가 바로 BYD, 비아디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무서웠어요. 유럽 시장에서 BYD의 성장 곡선을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2024년만 해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점유율은 고작 0.8%에 불과했어요. 존재감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2025년 이 숫자가 폭발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전년 대비 무려 268%가 넘게 판매가 늘어나면서 87,000대 넘게 팔아치웠어요. 독일 안방에서도 BYD는 어느 달에는 테슬라보다 2배 넘는 신차를 등록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BYD 뒤로 니오, 샤오펑, 지리 같은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줄줄이 유럽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샤오미까지 2025년에 2027년 유럽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이젠 유럽에 차를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유럽 곳곳에 문 닫은 공장, 이른바 좀비 공장을 사들이거나 임대해서 아예 유럽 현지 생산 거점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관세 장벽마저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죠. 중국 차의 습격 앞에서 독일 차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과가 숫자로 처참하게 드러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은 2024년 269만 대로 역대 최고였던 2019년의 423만 대와 비교하면 무려 36% 넘게 폭락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엔 더 심해져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더 줄어든 97만 대에 그쳤죠.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판매가 크게 꺾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중국차의 공세가 이제 중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안방인 유럽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2025년 6월 기준 12%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5%였는데 2배 이상 뛴 거죠.
자기 집 앞마당까지 중국차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키운 시장에서 자기들이 가르쳐준 기술로 성장한 경쟁자에게 이제는 오히려 안방을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중국산 호랑이를 키운 셈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몰락을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독일 스스로도 치명적인 오판을 여러 번 저질렀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의 디젤 게이트예요. 디젤 게이트가 뭐냐면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들통난 세계적인 스캔들입니다. 시험할 때만 배출량이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로 속임수를 쓴 거죠. 이 사건으로 디젤 엔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디젤은 독일 자동차 업계가 무려 20년 동안 공들여 갈고 닦은 핵심 기술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배신자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 내 디젤차 점유율은 2015년 52%에서 2024년엔 13.6%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폭스바겐이 이 사태로 벌금과 배상금으로 쏟아부은 돈만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9조 원이 넘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뼈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위기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두 번째 오판이 터졌다는 겁니다. 디젤이라는 자기들의 강점을 잃어버린 독일 기업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앞다퉈 전기차 올인을 선언했어요. 미래는 전기차다. 우리가 모든 걸 전기차에 걸겠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큰 실수였어요. 정작 독일 기업들은 전기차를 잘 만들 기술력이 부족했고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주춤하는 캐즘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 꺾인 거죠. 전기차에 모든 걸 걸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으니 독일 기업들은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오판이 등장해요. 독일 기업들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바로 하이브리드카를 철저히 외면했거든요. 우리는 곧장 전기차로 간다면서 하이브리드를 건너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이브리드에서 반사이익을 챙긴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과 일본의 도요타였습니다. 이들은 미리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으로 소비자들이 완전 전기차는 아직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기름차만 타긴 그렇고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몰려들 때 그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한 겁니다. 실제로 2025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는데 그중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전년 대비 52%나 급증한 4만 3천여 대에 달했어요. 독일이 이건 낡은 기술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리를 한국과 일본이 알뜰하게 차지한 겁니다. 이 오판들의 대가는 독일 기업들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벤츠의 2024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폭스바겐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어요. BMW의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7%나 줄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3대장이 나란히 휘청거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단순히 지금 실적이 나쁘다는 걸 넘어 미래가 더 캄캄하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자동차 산업의 전쟁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진 성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기술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럽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2020년에 소프트웨어 조직 카리아드를 만들고 엔지니어 6,000명을 투입했지만 엔진 같은 옛날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에 발목이 잡혀 프로젝트가 몇 년씩 미뤄졌어요. 결국 자체 개발에 실패한 폭스바겐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샤오펑 같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존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시장을 키워준 그 중국에게 이제는 기술까지 손벌리게 된 거죠.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독일 제조업 전체를 뿌리째 흔든 또 하나의 거대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위기입니다. 이 문제 역시 독일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뒷받침해준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값싸게 들어오던 천연가스였습니다. 독일의 화학공장, 철강공장, 자동차 공장들은 이 저렴한 에너지 덕분에 낮은 원가로 물건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 역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절반 넘게 줄여버렸어요. 그 결과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게 제조업 국가 독일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요? 특히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화학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독일의 바스프예요. 바스프는 결국 독일 본토인 루트비히스하펜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2,6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유럽의 비싼 에너지 비용을 피하고 광대한 시장을 찾아서 사업의 무게중심을 아예 중국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독일 대표 기업이 독일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이른바 탈독일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매우 무서운 신호입니다. 독일 땅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독일 대표 기업이 스스로 인정한 거니까요. 실제로 독일 산업 생산은 2022년 2월부터 2026년 초까지 약 10%나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생산은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아주 무거운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탈산업화, 독일어로는 산업의 공동화입니다. 세계적인 산업 강국에서 공장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믿기 힘든 진단이죠. 에너지 위기와 시장 상실이 겹치면서 독일 산업계 전반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그러니까 감원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왕 중의 왕이었던 폭스바겐은 전 세계 직원 65만 7천 명 가운데 최대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내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회사의 자존심이었던 독일 본토 공장 문을 스스로 닫겠다는 결정. 이게 지금 독일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사인 독일의 GF는 2028년 말까지 독일 내에서만 최대 1만 4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철강 중공업 기업 티센크루프가 1만 1,000명, 심지어 독일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까지 3만 명 감원 계획을 내놓았죠. 완성차부터 부품, 철강, 철도까지 독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Y라는 글로벌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공업에서는 매달 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매달 10,000개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제조업의 진짜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미텔슈탄트라는 존재입니다. 미텔슈탄트가 뭐냐면 독일 경제의 뿌리이자 척추라고 불리는 강소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특정 틈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 중견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흔히 히든 챔피언, 숨은 챔피언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세계 모든 공장에 들어가는 특수한 기계, 남들은 못 만드는 정밀 부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독일 제조업은 절대 안 무너진다는 믿음의 근거였어요. 이들의 무기는 단 하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6년에 내놓은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 경제의 중추를 이뤄온 세계 정상급 제조업체들이 의지해온 난공불락의 해자가 이제 말라가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품질 격차를 무섭게 좁히는 동시에 가격은 유럽 경쟁사들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품질도 따라잡고 가격은 반값이니 독일 강소기업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첨단 기계 같은 자본재 분야에서 이제 독일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역전 현상입니다. 독일의 대중국 자본재 무역 수지는 2024년 중반만 해도 7억 5천만 유로 흑자였는데 2025년 8월엔 5억 유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팔던 나라에서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엔 중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소거인, 작은 거인이란 뜻의 전문 중소기업 1만 개를 키운다는 계획 아래 이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노린 표적이 바로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독일 강소기업을 이기겠다고 설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독일 기계 설비 제조업 협회의 한 임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이미 기계 부문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장악했다.
그들이 40%, 50%에 도달하면 우리에게 남은 지렛대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절박합니다. 독일 남서부의 한 기계 제조업체 대표는 불과 지난 6개월 사이에 중국과의 경쟁이 급격히 불붙으면서 주문이 말라붙었다고 토로했어요. 한때는 모든 제품을 독일에서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중국 생산 비중을 70%까지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독일 회사가 독일에서 만드는 걸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야 살아남는 씁쓸한 현실인 거죠. 여기에 독일 강소기업들만의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예요. 미텔슈탄트 경영자의 57%가 55세 이상으로 20여 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식들은 가업을 잇기 싫어하고 마땅한 후계자도 없다 보니 문을 닫거나 중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강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요. 독일의 정책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무려 84만여 명의 미텔슈탄트 경영자가 향후 5년 안에 후계자를 찾지 못할 처지라고 합니다. 독일 제조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독일의 위기는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디젤 게이트로 시작된 기술적 신뢰 붕괴, 전기차 올인이라는 오판, 하이브리드 외면, 소프트웨어 시대에 대한 준비 부족, 러시아 가스에 기댔다가 맞은 에너지 대란,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강소기업까지 무너지는 상황.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수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지나친 의존입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했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 판매를 의존했으며 과거의 성공 기술에 미래를 의존했죠. 잘 나갈 때는 이 의존이 편안한 성공 공식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바뀌는 순간 그 의존은 곧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상대는 시장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그 시장에서 배운 기술로 독일을 넘어서 버렸어요. 중국의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이 그저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이대로 완전히 주저앉는 걸까요? 여기서 전망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비관론부터 보죠. 비관론자들은 독일 경제의 위기가 구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라는 독일의 오래된 성공 모델 자체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싼 에너지도 거대한 중국 시장도 사라진 지금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서서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낙관론도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산업 기반,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가진 나라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독일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규 부채를 엄격히 제한하던 헌법까지 개정해서 앞으로 12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847조 원을 쏟아붓고 국방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죠. 새로 들어선 메르츠 총리는 연금, 세금, 노동법을 손보는 30여 개의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교역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 경제가 2026년엔 0.6%, 2027년엔 0.9% 정도 성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함께 가지 않으면 파산의 물결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847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는 국채금리만 올랐을 뿐 눈에 띄는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독일 앞에 놓인 숙제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특정 시장, 특정 기술, 특정 파트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독일은 지금 온몸으로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세계가 우러러보던 라인강의 기적이 어떻게 라인강의 위기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이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도 이건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독일이 놓친 하이브리드 시장을 우리가 차지했듯이 반대로 독일을 무너뜨린 중국의 추격은 언젠가 우리를 향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나라도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놓친 미래는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독일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긴 침체의 터널에 갇힐지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